안녕하세요. 공단기 형법, 형사소송법 담당하고 있는 정주영 강사입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 평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평균이 오르게 된 것들은 일단은 출제자들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올해 시험을 계기로서 좀 난이도를 시키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시험 시간이 10분 올라갔다는 점. 더더욱이 어떤 한국사나 국어, 영어가 쉽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법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볼 시간이 충분히 길어져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요소를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항상 시험이 끝나면 강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난이도가 상승하지 않겠나,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문제를 먼저 13번까지 보고 14에서 20번까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론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문제가 매년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형사소송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8조 1항 4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서 명백한 경우,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조문에 대한 문제로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무죄와 관련해서 부합하는 증거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가 없어도 증거들을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인 내에서, 이유는 설시는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범위 내면 충분하다. 자, 형사 판결은 주권의 일부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의 확정 판결을 받아도 이건 기판력이 아니다. 외국에서 확정 판결은 형법상 형의 필요적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는 사안이지 어떤 일사부재리 효력은 아니겠고요. 자, 형벌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의 것이었다. 당해법령을 적용해서 공소가 제기된 거, 위헌 결정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 사유라는 점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재판편이 출제되었지만 비교적 용이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압수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앞쪽이 국가직이 77, 그 다음에 개론 58%, 그래서 교정직과 철도경찰직이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난이도가 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료물의 압수가 2024년 7월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실무를 완벽히 뒤흔드는 중요한 판례였는데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적용되는 것, 관련성에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권 내지는 관리처분권이 없거나 소멸된 경우, 처음부터 없거나 소멸된 경우를 말하고, 그래서 소유권이 포기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분실물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유료물이고, 이렇게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배관리자가 없어서 관련성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당사자, 참여자가 없죠. 압수 근접 실정까지 지배관리했던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 참여권 등도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임의 제출과 관련해서 어떤 범죄의 혐의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일반 압수이기 때문에 압수 목록 교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3조 2항 3항 압수 절차에서 주거주 또는 이웃이 참여했어도 최소한의 그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이것도 최신 판례, 참여 능력에 관한 최신 판례인데, 여기에서 교정직이 21%, 잘 안 보이겠죠? 21%가 선택을 해놨는데, 이건 최신 판례를 공부 안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번째, 영장에 의한 압수,
확인 조치가 끝나면 압수 절차는 종료되고 관련성 여부에 대한 평가, 필요한 수사 절차는 압수 종료 이후에 사정,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압수 목록의 작성 교부 의무를 혜택 거부할 수 없다. 압수 목록도 현장에서 작성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고, 다만 영장에 쓰여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교부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어떤 압수물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사정을 고려를 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됐다.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자, 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심리와 판결은 공개, 그리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 자, 법정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시에 허가를 할 수 있지만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다. 예외가 인정이 된다. 법원 조직법상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심리 비공개를 한 경우 증언은 효력이 없고 하자치유가 안 되는 것. 충분한 반대 신문이 보장되어도 하자치유는 되지 않고요. 직접주의와 관련해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같은 선상에서 우리 판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사 절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기본적인 개념인데 재판기관과 수사기관, 소추기관을 분리, 권한이 머리가 두 개로 나뉜다. 이걸 탄핵주의라고 표현하고, 검사는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을 송달했다.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취소할 수 없느냐?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 가능하고, 기피, 상소, 증거 동의, 기상 동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소추 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법, 즉시고발 사건은 행정기관의 가벌성 판단을 존중하니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 판례, 1, 2번들은 좀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1, 2, 3, 4번이 출제가 됐고요. 자, 5번 공판 심리의 범위와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있었던 시점, 공소장 변경 시를 삼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절차, 공소장 법정량의 차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 변경된 공소사실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완제변기로 외워두면 쉬운 문제고요. 두 번째, 동일성에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공소장 변경이 변경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실질적 불이익성,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죠. 세 번째, 동일성, 사회적 기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데 동일성 판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범 요소도 고려해야 되고요. 네 번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으면 법원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다. 이것도 공소장 변경에서 절차 문제가 사실은 한 50%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절차 문제로 나와서 용이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도 1심과 동일한 형,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중형 금지를 원칙으로 하니까 A, B 죄 모두 유죄해서 A만 유죄로 해도 형이 중하게 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배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상고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파기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다.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일법령이라든지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동일법령, 동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법령이 바뀌면 사실관계가 변동되면 기속력에 제한을 받지 않죠. 세 번째, 항소심 판결에 선고가 된 사건, 항소권 회복이 청구가 있으면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것도 기본 판례, 최신 판례이고요. 네 번째,
공시송달 방법에 따라 공소장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속권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수용된 날부터 상속 기간 내 상속권 회복은 방식 위배로 허가될 수 없다. 그래서 사유가 종지됨을 안 날로부터 상속 기간에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소의 기본 판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이 됐다. 그날로부터 상소기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죠. 7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실 이거 재심 제가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보면서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재심을 계속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재심 문제가 모든 직렬에서 다 출제가 돼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었다. 예상대로 재심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교수들의 관심사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강사로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심에 청구를 할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 재심 청구 절차는 사망으로 종료한다. 이제 재심과 관련해서 재심 청구 전, 재심 청구 후 재심 개시 절차, 그 다음에 재심 심판 절차.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심리하도록 법에 심리하고 혹은 뭐 청구가 된다. 이게 이제 조문에 아예 나와 있어요. 438조 1항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문이 없고, 그래서 승계가 되지 않고, 종료가 된다. 이것도 몇 년 전에 나왔던 중요 판례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걸 많이 틀렸어요. 이게 53%. 뭐, 총론만 보는 사람은 36%밖에 못 맞췄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당사자가 사실조사 신청을 했다. 재판할 필요가 없고요. 고지할 필요도 없다. 결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법원 직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청구권이 없고, 이런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결정 의무 자체가 없어요. 결정 의무가 없으면 이 배척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420조 5호. 이걸 많이 했는데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 이것도 제가 문제에서 냈는데 명백한 증거는 바로 가벼운 죄,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 별개의 죄. 즉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같은 죄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받을 경우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공소기각 자체는 또 사유가 있는 경우는 또 재심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네 번째 420조 이유가 있으면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선고받을 자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자, 특별 사면으로 형성고의 효력을 잃은 것, 특별 사면된 유죄 판결도 재심 청구 대상이 되죠. 자, 이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상소 이후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상소 파트,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보면 더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소에 나오는 상소 절차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졌는데, 이 재심 절차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점수가 낮은 것은 결국은 뒷부분 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는 다른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8번 수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 영장의 요력으로 구인이 가능하고, 감청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송수신 동시에 이루어진 것.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은 통비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으로 가야 되겠고요. 압수수색으로. 자, 216조 1항 2호 압수수색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압수한 때가 아니라 이거 뭐 전형적인 문제예요. 청구시로부터 48시간 내.
리얼,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혐의가 있다고 봐. 실질설, 이건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죠. 9번,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울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피를, 기타 불공평 염려를 이유로 기피를 기각한 사례 자체가 없어요. 가능성을 심히 모욕적 언사나 유죄의 담발은 실체 진실을 발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경우, 증거 취소 결정이 증인신문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제한되고. 자, 2번 재소자 특칙 거꾸로 외워야 돼요. 재소자 특칙과 관련해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소자 특칙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유명해서 많이 맞췄고요. 세 번째,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무죄 부분만을 항소한 경우 일부 파기설, 무죄 부분에 한정이 되고, 1심 공소기각 판결이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1심을 파기하고 1심 법원에 환송해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파기, 이송, 판결이죠. 9번,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금방 봤던 문제고. 10번, 전문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비교적 쉽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거 파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증거 파트가 별게 없어요. 이게 난이도를 이제 한 단계 올리려고 하면은 변호사 시험이나 경찰, 군 수사직에서와 같이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어려워지는데 내년부터는 사례형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국가직에도 선택 과목으로 되기 전에는 사례형 문제가 두세 문제 꼭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수사 증거가 좀 어려워지는데 사례형 문제가 안 나오면 이 증거 파트가 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요증사실과의 관계.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본래 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말 했어 안 했어? 이때는 전문 증거이지 본래 증거가 아니라는 게 판례고요. 자, 전문 진술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의 형태를 취한 것에 한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증거 능력 인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까지 봐야죠.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고. 디귿,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 신문 조서는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 몇 개? 3개밖에 없어요. 영장 실질 신문 조서. 그 다음에 당해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다. 리얼, 수사기관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도 증언 거부 사정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까지 했고, 314조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에서 조금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수능과 같은 문제, 교수분들이 이렇게 좀 마사지하는 질문에 정답률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공을 상승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소정의 서류 위에 사건에 관해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첨부 인용해서는 안 된다. 공소장 1번주의는 당사자주의 표시고, 치료 감호,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의 심리 치료를 감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요구와 관련해서는 직권주의가 가미된 거고, 그 다음에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입법 정책, 헌법에서 당사자주의라고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소제기 후 참고인을 소환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요거죠. 공공직 반땅을 침해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여기서 당사자 대등, 반대신문, 직접주의, 공판 중심주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당사자주의에 반하게 되겠죠. 자, 12번.
국선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데 바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판결만을 선고시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고 변호인 없이 개정 시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죠. 니은 법원은 피고인의 빈곤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청 및 청구 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청구국선 조문이고 이렇게 조문에서도 뒤에 선정하여야 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주의하라고 했었어요.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민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이러한 것은 기각되어 효력을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갑을 중 갑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의뢰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 형사소송규칙 15조 2항의 취지. 이해가 상반된 수인의 피고인에 대해서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관할이 생각보다 쉬운 문제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률도 높고요. 자, 15조 1호 법률상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불복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이송지휘 처분한 경우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관할 이전은 뭐 판례 몇 개 있지도 않지만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이유 없다. 대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판례 사안들. 우리같이 좁은 국가에서 관할을 이전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전해봤자 큰 의미도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공소장 변경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되면 합의부로 이송한다. 그러나 그 반대, 합의부 사건이 단독판사로 변경되면 합의부가 재정합의부로 계속 심리할 수 있잖아요. 조문도 없고. 그래서 재배상 또는 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있는 때 1개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이때 고유 관할 및 관련 사건이 병합기소, 병합심리를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서울중앙에서 A, 뭐 서울, B, 뭐 부산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가 이제 A가 먼저 종료. 그러면 B 계속 심리해야 되겠죠. 이게 붙어가지고 A가 고유관할 관련 사건. 그래서 이 상황을 해놓고 문제는 반드시 병합 심리 기소될 거 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먼저 종료해도 계속 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송 행위와 소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처벌 불원의 의사, 소극적 소송 조건, 직권조사 사항이고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따라서 성년 후견인이 소송 행위와 관련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 처벌의사 철회를 대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자, 증거 동의와 관련해서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는 철회 취소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또 못하게 되겠고요. 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 유효한 재항고, 즉 변호인 선임계 보정적 추한, 그중에 변호인 선임계 추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 3번은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철회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이 취소 철회는 확실한데 이 취소는 약간의, 그러니까 틀린 지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 태도와 약간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15번 증거조사. 이 교수분들이 좋아하는 건데 특히 검사 출신 분들. 이게 정답률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최신 판례, 유류물에 관한 최신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심 파트, 그 다음에 이런 증거조사, 공판, 이런 거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보는 게 필요하고, 어디에서 출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운 시험은 만점 1개, 2개 이내로, 무조건 2개도 좀 그렇고, 검찰직은 거의 만점 1개 이내로 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많이 안 보는 영역이다. 근데 저는 수업에서 이건 자주 봐가지고 많이 안 보는 영역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경찰 시험 이런 강사분들 강의로 많이 듣는데 강의 잘하시죠. 훌륭하시죠. 근데 경찰은 수사와 증거, 그리고 경찰 승진 시험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증거가 70% 이상이고 나머지는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국가직은 국가직 강의를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12, 13조에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안연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서류는 맨 마지막에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럼 당사자의 증거 채택 여부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에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사실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는 판결 전체에 대한 거. 그래서 증거 결정, 수소법원의 결정으로서 이의 신청은 규칙 135조의 2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대신 이런 걸 모아서 판결 전체에 대한 상소로서 상대적 상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게 기본 원리죠. 피고인에게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준 가운데 도리어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진정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탄핵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 공통의 원칙은 인정할 수 있는데,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증거 능력도 심사하고 공격 방어의 기회를 주는 등 유죄 판단을 위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죠. 네 번째,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고의로 뒤늦게 증거를 신청함으로써 공판 지연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직권,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서 각하할 수는 없어요. 판결은 종국 재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어요. 시기에 늦은 증거 신청에 각하. 그래서 이제 판결에서 좀 절차 관련해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파기환송, 이송, 판결 이외에 나머지 절차 문제는 전부 다 결정으로 처리를 하겠죠. 이것도 기본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공판의 준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검사, 피고인, 검사는 검사의 증거 개시는 심신상실, 미약이라든지 현장 부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정적 개시고, 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가 가능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 준비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불복이 안 되죠. 불복할 수 없다 조문도 있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조문이 없어도 불복이 안 됩니다. 피고인은 소환이 없을 때도 출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법원도 소환도 할 수 있고, 공판 준비 기일에. 자, 자백의 보강 법칙과 관련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있는데, 기억, 자백의 보강 증거는 전부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진실성 담보면 충분한데, 니은번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환자의 진술 내용은 요거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게 꼭 주의를 안 하면 틀린 지문 같다니까요. 외견상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니까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요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자꾸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 수차례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고요. 디귿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피고인의 진술, 다른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보강 증거도 되고 독립한 또 증거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되고 나아가 자백과 어우러져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된다. 이걸 상대설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18번 증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반의사 불벌죄 어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죠. 그래서 소송 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로 쓸 수 없다. 구성 요건 사실을 추인하는 사실도 안 돼요. 보강, 추인, 증명력을 감소하는 보조 사실은 되겠고요. 자, 양형 조건도 이른바 정상관계의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이고 몰수와 추징도 자유로운 증명. 이건 암기해 두면은 아주 간단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이죠. 자, 19번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옳은 거. 자,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14세 10월 아는 오빠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처벌 희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는 게 판례고요. 230조 1항 범인을 알게 된다.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인을 아는 것. 즉 확정적 인식이 요구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가운데 거의 유일한 경우에요. 고소기간. 범인을 안 날만 그렇습니다. 티귿. 카불이 X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죠. 1심 선고 전에 갑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되지 않으니까 을에게 효력이 없고요. 자, 친고죄 공범죄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공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가 취소되어도 효력이 없다. 공범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아주 기본 판례만 출제가 됐습니다. 20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담긴 하드카피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 혐의와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집행을 완료한 경우 이렇게 삭제, 폐기하는 거. 이것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최근 대한민국 형사 판결에서 중점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에서 이미 제출물, 유류물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점 더 깊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에도 압수수색이 2문제 나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할 만합니다. 수사 3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2문제가 압수수색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의 영장을 제시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집행을 종료하면 영장은 효력을 상실하고 유효기간 내라도 재차 집행이 불가능하죠. 세 번째, 압수할 물건에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써 있지 않는 거 이렇다면은 휴대폰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압수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 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거. 2번째로는 환부하고 그 다음에 임의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 경우 이 2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직 형사소송법은 맞춰져 있고요. 자, 이제 형사소송법 개론 문제인데요. 자, 1번 옳은 것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 증인 적격이 있고요. 법정에서 그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재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사실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있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도 증인으로 신문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2번) 성명보용소송. 성명보용소송은 모용자, 진범이 실질적 피고인, 모진놈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어도 모용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모진놈. 모용자, 진범, 실질적 피고인. 자, 3번. 갑에 대해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갑이 정식 재판을 청구, 갑을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갑이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허가를 받아가 틀렸죠. 표시 정정은 짝짝 긋고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서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 법인세 체납으로 공소 제기되어 사건의 피고 사건 소송 중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동안 당사자 능력은 소멸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 방지 차원에서 법인 해산하고 날랐어도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해서 재산 분배해간 거 있다. 이걸 다 환추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97조에 따른 재판장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대명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반대신문을 배제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입정을 시키고 재입정 후에 증인신문 사항을 고지하고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제가 항상 수업 중에 말씀드리는데 교수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증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증인은 꼭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 본인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하면 소속 공무소, 감독 관공서에 승낙 없이는 신문하지 못하고, 그러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냥 조문 자체예요. 세 번째, 증언거부권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 자신이 범행한 사실을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사실도 포함이 되고, 나아가 허위 자백으로 해서 범인으로 기소된 경우까지도 포함이 되더라. 148조 형사소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위중죄는 항상 그렇죠. 증언을 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되는 것, 이건 증언거부권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간이공판 절차, 기본 문제라서 점수 잘 맞췄어요.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 심판할 것 의견을 들어 취소해야 된다.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 일단 간이공판 개시 결정 자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요게 좀 이상하죠.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 이걸 이제 체크만 해놓겠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했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듣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시험 볼 때는 평소에 신경 쓴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뭔가 이상해. 그래서 바로 체크하면 안 되고 2번 1심 법원에서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기로 해서 증거 능력 있는 증거,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유지되고 다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 간이공판 개시 결정이 취소되면 갱신, 이의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일단 경간 참심, 간이공판 절차에 취소돼 있고 이의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일단 놔두고요. 네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신문할 때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부인했다. 일체로 봐서 간이공판 절차 신문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검사의 의견을 들어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보다 또 점수 득점률이 또 높아요. 17번 거증 책임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동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거, 이거 거증 책임 상해죄에서 동시범 특례하고 명예훼손 어떤 310조 적용,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2번 기록상 진술의 임의성에 관해서 의심할 만한 사정, 일단 직권 증거조사 의무가 있고 임의성의 의문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것, 진술의 임의성의 기본 판례고요. 세 번째, 공소가 제기된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객관적 모두 검사의 거증 책임이 있고 임의 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해야 되겠죠. 자유로운 증명이지만 이것도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18번 자유심증주의인데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308조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 발견에 적합하다. 자의는 아니다. 증거판단의 정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은 공판 절차에서 획득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된다. 좋은 말 같아요. 원래 자유심증주의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듣고 정상적인 어떤 상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2번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했다고 반드시 자백 전부를 믿어 모두를 유죄를 인정하거나 배척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자백한 피고인의 범행 부분만을 취신, 뽑아서 믿는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관여했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이것도 자유심증이죠. 자,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주요 사실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의 인정은 주요 사실이든 간접 사실이든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죠. 네 번째, 참고인 A에 대한 경찰서의 진술조서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으로서의 A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 진술을 따라야 된다는 법칙이 없고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높다는 법칙은 없는 거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죠. 19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이거 유명한 판례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재행위 종료만으로 종료한 거다.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송신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수시로 봐야 되고 이게 아니죠. 이제 종이신문 똑같이 발행하여 이제 배포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도 삭제시가 아니라 이제 게재시로 봐야 되겠다. 자, 2번 미수범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더 이상 범죄가 진행할 수 없을 때 종료하고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거 틀리게 내기도 어려운 지문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약식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 회복 결정이 있다. 그 사이의 기간 명문 규정이었고 함부로 불리하게 확장 유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공범자에게 계속 진행하도록 돼 있고 공범 1인에 따른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자의 효력이 있고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압수수색에서 소변 채취,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병원에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을 할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니까
120조 1항 압수와 필요한 처분으로 가능하다는 게 기본 판례고요. 2번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거 쇠파이프 임의 제출 사건이네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 증거 동의한다고 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판례고요. 세 번째, 검사는 증거로 사용할 물건에 대해서 가안부 청구가 있는 경우 이것도 가안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된다. 이것도 좀 된 판례고 많이 나온 판례죠. 네 번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는 경우라도 개별 제시가 원칙이다. 그래서 압수 심하다.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사실 올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론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쉬웠다. 더더욱이 이제 딱 몇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최신 판례, 특히나 이 최신 판례에서 이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세밀하게 판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그래서 최신 판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신 판례는 하나를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증거조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상소, 어떤 재심, 올해 재심까지만 딱 나오고 약식이나 직결심판, 뭐 배상명령 등은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런 배상명령이 지금 7급이라든지 이쪽에 계속 하나하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소송, 약식이나 즉심은 쉬워요. 준비만 하면은. 그래서 어떤 뒤에 배상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제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어떤 살해형이 어떤 증거 파트, 증거와 수사에 나오면 드디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내년에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정도가 매우 쉽구나 라고 하는 거. 대신에 너무나 지엽적인 것으로는 지금 출제하지 않는다. 이건 교수 출제의 전형. 그러면 수능 문제 같이 조금 더 내공이 있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도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